발표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에 답하다입니다. 예, 배경은 뭐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시장의 고객들로부터 이제 듣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희의 관점에서 좀 정리해서 얘기 나눴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다음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예,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사실 최근의 상황에서 이 코로나를 빼고 말씀드리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PA도 제가 퀴블러 로스 커브라고 하는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는 커브거든요.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처음에 쇼크 왔을 때, 우리가 코로나라는 쇼크 왔을 때, 이거 뭐야? 라는 반응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대체 어쩌라는 거야? 하면서 분노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거 큰일 났네? 디프레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라는 수용의 단계로 가는 그런 커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도 또는 기업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현됐을 때 이게 강요됐죠. 우리가 원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강요된 변화에서 해보니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네 해서 이제 의도된 변화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코로나뿐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주 52시간 정책이죠. 이게 2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무 자동화에 대한 이 수용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는데 특히 이제 금융에서는 괄목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기술한 것처럼 일단 5대 금융사를 중심으로 국내의 RPA 시장은 주도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18년대부터 여러 가지 파일럿 도입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거쳐서 현재는 본격적인 확산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이나 보험, 캐피탈, 저축은행 같은 이런 이금융사들도 확산 단계에 이미 진입돼 있는데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별로 그 편차가 좀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 서비스 쪽인데요. 대기업사들 중심으로 1단계 도입은 이미 완료가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확산 단계 초입에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유수한 글로벌 수준의 제조사들이 있죠. 이 제조사들이 전체 시장을 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견사들은 이 제조업에 발맞춰서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사별로 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공공인 것 같습니다. 공공은 이제 중앙부처랑 그 다음에 정부 산하기관, 공기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관은 작년부터 굉장히 빠르게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많은 이 RPA 주문들이 있어 왔고요. 반면에 중앙부처는 저희가 판단컨대는 조금 관망하는 포지션 아니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단독으로 RPA를 도입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구축된 전자정부 시스템과 발맞춰서 함께 추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 영역 중에 조금 더디게 진행된 이 섹터가 교육이나 의료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당연히 이제 큰 대세를 따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부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입이 선도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보시는 이 커브는 굉장히 익숙한 커브죠.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인데 19년 자료입니다. 19년의 이제 스테이터스를 보시면요. 이 탑 레벨에 많은 AI 기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AI가 각광을 받고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럼 RPA는 대체 어디냐? 조그맣게 써 있더라고요. 예, 이 정도로서 다른 AI 기술보다는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19년 기준으로 해서는 이미 하향 추세. 그러니까 이만큼의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거 예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20년은 그럼 어디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버텀 레벨을 갓 지나가지고 이제 안정화 초입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지 유추를 해보면 저희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형 정보를 중심으로 한 업무 자동화는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될 거다. 그래서 상용 거의 모든 기업들이 채용하는 그런 형태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 비정형 정보 부분은 사실 혼자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 AI 기술과 커플링 돼서 좀 더디게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의 전망입니다. 결국은 이 같은 디지털 여정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 사람이 수작업을 하는 부분이 이제 디지털 레이버로 전환되는 데 있다라고 봅니다. 그 수단으로서 이제 이 수직 축의 자동화, 그 다음에 수평 축의 지능화, 이 두 가지를 수단으로 하는데요. 제가 여기 커브를 두 가지를 그렸습니다. 하나는 좌편형 커브가 하나 우편형 커브인데요. 좌편형 커브의 의미는 자동화를 축으로 하면서 지능화가 붙어서 디지털로 가는 거고요. 우편형 커브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의 진화 속도, 성숙도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자동화를 먼저 축으로 해가지고 이 다양한 AI 기술들이 접목돼서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레이버로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답하다라고 해놓고서는 지금 계속 이 기술 얘기하고 업계 얘기하고 이랬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이 RPA는 굉장히 핫한 주제로 부각돼 왔죠. 그런데 비해서 이 논란도 점증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살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현장에서 고객들과 얘기 나눠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이 얘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는 되게 일부더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맥킨지 조사를 보면은 전체 업무를 100으로 나눴을 때 실제 이제 RPA로 구현할 수 있는 자동화 영역은 현재 기술로는 한 25%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AI나 또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적용될 때 50%, 75% 이렇게까지 확산이 가능하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RPA를 도입한 다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오류들이 자꾸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넥스트 단계 이제 결국 확산이죠. 거기까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 도입을 했는데 기대 효과, 특히 이제 비용 절감,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이거 되는 거 맞아? 라는 의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거 효과는 분명히 예상은 되는데 생각보다 이 원가가 적지 않다, 비용이 적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3가지 어젠다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제를 선정하고 확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RPA 플러스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담아봤습니다. 특히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기대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좀 면밀히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비용 효과입니다. 이게 내가 얼마 썼는데 얼마가 내가 리턴을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과제 선정과 확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는 성공 체험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조직 내 수평 전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에 이제 과제를 선정할 땐 왼쪽에 보시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타스크와 타스크를 연결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하는데요. 이 프로세스가 결국은 유사하게 계속 복사가 되면서 조직 내에 수평 전개가 되고 전체적인 볼륨이 확보되는 그런 모습을 궁극적으로 지향을 합니다. 하지만 이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자동화 업무 자동화 하나 했다라고 되는 건 아니고요. 뭔가의 모멘텀을 필요로 한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2가지 사례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시범 조직을 선정하고 이 시범 조직의 RPA 도입을 사내 베스트 프랙티스화 시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포스코 같은 경우는 물류사업부의 RPA 도입이 진행됐었고요. 내부 공모를 통해서
이 RPA 이름을 알데리라고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사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베스트 프랙티스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왔고요. 당연히 이제 내용이 없이 홍보된 건 아니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업무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 공유를 통해서 전사 RPA 확산의 어떤 컨센서스를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도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IT 소외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업무 자동화 구현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사실 IT 서비스를 100%다 균등하게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법인이나 또 원격지 같은 경우는 서비스 니즈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서비스 레벨은 한계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요. 저희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미얀마에 가스전을 운영합니다. 여기 이제 현지인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사실 컴플라이언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로드라든지 이슈들이 있는데 해서 어느 조직보다 이 업무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높거든요. 근데 이게 원격지에 있고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사실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설계는 화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개발은 원격으로 한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을 담당할 현체인을 개발 단계부터 참여시켜서 육성을 해왔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진행 중인데요. 이런 케이스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이런 기회들,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어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몰 석세스들을 달성하시고요. 이 스몰 석세스를 만들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가질 수 있고 수평 전개가 가능합니다. 수평 전개가 되면 그리고 나서는 결국 전체 볼륨으로서의 효과 창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단계가 하나의 선순환을 이루면 사실 과제 확산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어느 정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RPA 플러스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과제가 이제 기획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가 되고, 그다음에 운영이 되고, 평가를 하는 이 사이클을 오토메이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운영이 되는데 이 프로세스, 뭐 예를 들어서 N0라고 하면요. 이 프로세스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쭉 늘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중간엔 어떤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프로세스가 엔드 투 엔드로서의 어떤 자동화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 솔루션들, 예를 들어서 뭐 OCR, 챗봇, 뭐 STT 또는 심지어 파이썬까지도 활용해서 전체 프로세스를 하나로 연계시키고 그리고 언맨드화 시키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큰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시작 단계에서는 죄송합니다.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너무 크게 가는 것보다는 작은 범위로 시작을 하면 어떻겠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초기 단계이니만큼 어떤 솔루션이나 플랫폼에 이렇게 종속되지 말고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들어가는 게 보통 뭐 STT라든지 챗봇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아주 하이텍, 그러니까 엣지 테크놀로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IT를 위한 IT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머치 IT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면서 진행을 한다면 보다 현업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OCR의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식 정확도 99.9999%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가능한 숫자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인식 정확도다라고 하는 거는 피인식물, 결국 이게 문자냐, 이미지냐, 양식이냐, 수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인 인식률 통계는 사실 많은 경우에선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가 뭐냐, 그 유형에 따라서 적합한 솔루션을 선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저희 에이웍스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 에이웍스는 오른쪽에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스코 ICT는 이 RPA에 자동화에 집중을 하고요. OCR이나 챗봇이나 AI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1등 기업들 또는 국내 1등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전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OCR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글 테스렉트서부터 앱이나 코젠트 또 금융에 특화된 하나 비전 OCR, 네이버, 카카오 등등을 저희가 다 연계, 임베딩 시켜놨고요. 그래서 고객이 저희 편한, 하고자 하는 업무 유형에 따라서 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프로세스 커넥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핵심은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를 연계하는 커넥션에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거기에 어떤 엣지 테크놀로지는 필요 조건이라기보다는 충분 조건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간단한 사례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사례는 저희가 카카오워크라는 업무 플랫폼과 저희 에이웍스를 연계하는 시도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자 수입인지 업무 자동화라는 아주 통상적인 자동화 업무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이제 자동화된 결과가 카카오워크에 꽂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카카오워크에서는 다시 또 이제 담당자의 모바일로 그 알람이 가게 되고요. 그럼 모바일에서 그 담당자는 이 고냐 노고냐를 결정을 하고 만약 고를 하게 되면 다시 그 백단에 있는 ERP에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이 프로세스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각기 다른 디바이스, 각기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를 이 RPA에서부터 플랫폼까지 쭉 연계해서 가져가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뭐 시작점 내지는 아주 뭐 초기 모습 아닌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이 발전되면서 조금 더 많은 연계와 그 다음에 범위의 확대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사실, 보시면은 저게 하이퍼 오토메이션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케이스를 준비했던 이유는 이게 굉장히 담당자의 고민이 보이는 케이스라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별도의 챗봇이나 뭐 이런 최근에 이런 AI 툴을 활용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업무용 메신저를 활용해서 RPA와 결합한 자동화를 구현한 사례입니다. 금융 같은 경우는 이 서식 업무가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업무 유형에 따라 서식들이 있는데 그 서식을 잘못 택해서 결과적으로 업무가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아예 그 메신저 계정에다가 RPA의 계정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그 RPA 메신저 계정이 서양식입니다. 서양식의 의미는 서식과 양식, 그래서 서양식이라는 이름을 부여를 했고요. 담당자가 메신저에서 서양식하고 이렇게 치면은 이 RPA가 가지고 있는 이 서식 목록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RPA는 거기에 맞는 이제 업무 서식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메일로 담당자한테 쏴주고요. 물론 알림과 함께 같이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챗봇이라는 거의 기능과 동일한데 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현재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먼저 경험해 본다라는 의미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고민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더 나은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달성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사례는 그 RPA와 AI의 결합, 그래서 뭐 IPA라고 하죠. 인텔리전트 RPA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대와 또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RPA와 파이썬을 결합을 해가지고 프로세스 전체를 자동화하는 뭐 이런 시도들을 계속해 왔는데요. 그 배경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제철소에 포항이나 광양에 각기
이 파이썬이 가능한 엔지니어들이 200여 명이 있습니다. 뭐 양수를 합치면은 뭐 거의 500명 정도가 육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한테 RPA 업무용 봇을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단순 반복 업무 중심의 RPA는 당연히 이제 진행하고요. 여기 더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썬 지식을 결합해서 인텔리전트한 RPA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중 뭐 사례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제품, 그러니까 이제 강판이죠. 강판 표면의 품질 결함을 판정하는 업무입니다. 보통은 이제 제품 표면의 결함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리고 정보의 이미지를 판별하는 거고요. 품질을 판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시각화시키고 그다음에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메일로 발송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1부터 4번째까지가 다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업무였는데요. 이 앞단에 결함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을 RPA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판별하고 시각화시키는 부분을 파이썬으로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메일로 쏘는 부분을 다시 RPA가 하는 이 협업 체계로 만들었고, 그럼으로써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언맨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진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좀 더 나은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모습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이 비용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비용 효과를 얘기 드릴 때 저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RPA가 국내에 초기 도입됐을 때는 RPA라고 하는 어떻게 좀 뭉뚱그려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이게 RPA, 그 다음에 RDA 이 부분이 좀 더 경계가 명확해지면서 나눠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RPA 같은 경우는 한 개 이상의 봇이 투입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봇과 봇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전체 업무를 완결하는 그런 자동화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음에 RDA 사이드에서는 어떤 개인의 업무 보조 개념으로 궁극적으로는 1인 1봇까지를 목표로 이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RPA든 RDA든 사실 비용 효과를 창출하려면 저희가 초기 단계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 목표에 이게 맞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봇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 다음에 FTE 대체 효과까지도 함께 살펴봐야지 전반적인 비용 효과, 그 다음에 비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개 이상의 봇이 투입돼서 협업하는 걸 저희는 멀티봇 콜라보레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제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의 시작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단위 업무 하나가 자동화하는 거 통상적인 RPA죠. 근데 이 자동화된 업무가 예를 들어서 은행이다라고 하면 A 지점, B 지점, C 지점에 동일한 업무가 적용돼 있다라고 하면 현재의 모습은 A 지점 따로 하고 B 지점 따로 하고 C 지점 따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떤 D라는 새로운 조직에 다 통합시키고요. 그리고 A, B, C 지점은 해당 업무를 안 하는 형태로 가는 게 궁극적인 업무 통합과 완결형 자동화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을 때는 지점 수만큼 필요한 이 봇의 숫자를 통합해서 봇끼리 최적화를 하면서 일하게 하니까 그 숫자보단 적은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 하나금융그룹의 STR 업무입니다. 이게 Suspicious Trading Report라 그래서 의심 계좌, 계좌 거래, 를 조회하는 그런 업무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하나은행이 전국에 700여 개 정도의 지점이 있는데요. 각 지점별로 이 STR 업무를 하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곳으로 다 통합을 시켰고요. 봇을 초기에는 80대, 나중에는 뭐 최적화해서 40대가 투입돼서 매일 4시간 정도 동안 STR 업무를 완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각 지점은 그만큼의 일을 안 해도 되니까 FTE 대체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700개니까 700개의 봇이 일해야 되는데 봇 간의 최적화를 통해서 40대만 가동해도 되니까 그만큼의 비용 효과가 창출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 1인 1봇 얘기 굉장히 많죠. 많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초기에 이제 시작된 RPA 모습은 사실 전사에 봇을 두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개발해서 자동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RPA, RDA 이러면서 1인 1봇으로 가자니 사실은 좀 막막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간 단계인 1조직 1봇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뭐 이미 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시티즌 디벨롭이라든지 또는 슈퍼 유저 개념으로 각 조직에 이제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고 그 조직에 자동화를 주도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인 1봇으로 트랜짓하는 게 보다 적합한 방식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포스코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면요. 제철소의 그 파이썬을 하는 엔지니어들한테 봇을 제공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같은 부서에 있는 게 다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부서 단위의 자동화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인 1봇으로 포스코의 일하는 방식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봇의 가동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1인 1봇을 얘기할 때는 어텐디드 봇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현업한테 줬을 때 그 현업이 얼마나 잘 쓰냐, 얼마나 얘의 가동률을 유지하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현업을 어떻게 다 교육하고 육성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제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사 공통으로 쓸 때는 중앙에서 과제를 관리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로컬로 개인 레벨로 내려갔을 때는 이 개인들이 만들어서 자동화한 과제를 관리해야 돼, 말아야 돼.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뭐 장애다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가동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은 현업에 제공된 이 봇에 대한 활용도, 가동률인데요. 이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라이센스 정책, 그다음 다른 하나는 유휴 시간대 활용입니다. 왜냐하면 어텐디드 봇 같은 경우는 사람이 트리거를 하면서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퇴근할 때 트리거한 게 밤새도록 돌아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쉴 때 얘도 쉬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이웍스에서는 두 가지를 기능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컨카운트 라이센스 기능입니다. 이 컨카운트 라이센스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가 100개가 부여됐다 그러면 조직별로 뭐 재무 30개, 인사 20개, 생산에 50개 이렇게 공급이 되면 보통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PC에 인스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생산에서 갑자기 80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앞서 그 인스톨된 거를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이웍스의 그 컨카운트 라이센싱 같은 경우는 봇의 등록은 무한대가 가능합니다. 모든 조직에 다 해도 되고요. 단지 동시 로그인 숫자만 100개를 유지하면 되는데 어텐디드 봇의 특성상 사실은 동시 로그인이 100개가 되는 건 그렇게 흔치 않은 경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저희는 이거를 기본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솔루션사마다 다르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이 컨카운트 라이센스라는 게 저희 솔루션사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기본 기능으로 플랫 레이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어텐디드 봇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스케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퇴근했을 때 얘한테 스케줄을 걸고 그리고 여러 개의 스케줄을 등록함으로써 프로세스가 연속 실행을 가능하게 해놓으면 내가 퇴근 후에 얘는 일하고 내가 아침에 출근했을 때 그 일을 내가 받아서 일하는 그러니까 저라는 개인이 24365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체계를 갖출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1인 1봇으로 간다 또는 1조직 1봇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개인이 만든 과제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이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 통상적으로 뭐 오케스트레이터, 컨트롤룸, 저희는 웍센터다라고 얘기하는 통합 과제 관리
포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개인이 그렇게 자동화하는 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오른쪽 위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AWOX 미니라는 모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미니는 이 봇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일종의 윈도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프로세스를 등록하고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스케줄을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세스 진행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활용을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로그를 볼 수 있게 하는데요.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저희는 그 작동 과정 전체를 영상으로 레코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하러 누군가 왔을 때 같이 봐줄 때 그 오류 지점을 정확히 보고 또 오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여기 뭐 답 없습니다. 교육을 해야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철소의 그런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RPA를 부여를 하고 또 그들이 이제 파이썬과 연결해서 IPA까지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고요. 그 이후에 올해 초부터 진행된 게 제철소 현업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RPA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2차수에 걸쳐가지고 진행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현재 한 800명 정도가 육성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000명을 채우면 저희가 그 다음에 기대하는 건 내년부터는 이분들이 이 RPA를 엑셀 쓰듯이 업무에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 2장 정도 남았는데요. 뭐 다음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뭐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한 많은 회사들이 넥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고 또 저희 또한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시장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뜨지 않겠냐 또 이런 부분이 새롭게 제시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가 RPA 기반의 자동화 서비스, 그러니까 RPA as a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존의 전통적인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RPA 방식은 그대로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동화 서비스가 이제 부과되는데 사실 그 연역을 따져보면 예전부터 이제 솔루션사들이 봇팜이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레디메이드 스크립을 제공을 합니다. 제공하는 이유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나 자원 측면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런 이유로 제공해 왔는데 이 부분이 하나 더 그레이드업 돼서 예를 들어서 ERP나 또는 SSM 같은 기존의 솔루션들에도 수작업이 항상 동반이 되거든요. 이 동반되는 부분을 펑셔널 오토메이션 서비스로 대체하는 그런 움직임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룰에 기반하면서 수작업 밀도가 높은 그런 업무는 통째로 떼가지고 완전히 자동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인데요. 뭐 워낙 잘 아시니까 이 부분은 깊이 말씀드릴 건 없는데 현재 이제 국내 단계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VDI를 주로 쓰고 그 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프라이빗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 그 사회 전반으로 퍼블릭 클라우드가 확산되지 않은 때문인데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레가시 시스템 자체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뭐 빠른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메인스트림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AWOX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 파트너인 메가존과 함께 그 AWS 마켓플레이스의 AWOX 솔루션을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사실 뭐 사스 서비스나 그런 수준까지 가진 못했고요. 또한 스터디 목적으로 먼저 저희가 업로드를 했고 여기에 대한 연구나 또는 시장 모니터링을 계속 통해서 내년 정도쯤에는 그래도 클라우드 RPA 내지는 뭐 사스 서비스에 근접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제가 이렇게 그 고객사를 방문하고 또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 저희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너희들의 강점이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기능이나 이런 측면은 글로벌 탑 티어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이 이렇고 궁색할 수 있는데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에이웍 솔루션은 제휴와 협력에 기반한 우리 모두의 솔루션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한 것처럼 일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할 때 그 힘이나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진다라고 보고요. 저희 에이웍스 같은 경우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함께하는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그다음에 유통 서비스, 뭐 공공, 뭐 이런 파트들에 있어서 1등 기업들하고 제휴를 했고 또 그들과 같이 제품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버전 1.1 그리고 작년에 2.0 그리고 현재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에 뭐 7대3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저희는 이 70%에 해당되는 RP의 아주 핵심 기능에 집중하고요. 우리 파트너사 1등 기업들이 이 30%에 해당되는 부분을 함께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아래 보시는 것처럼 국내 뭐 아주 유수 기업들, 1등 기업들이 저희와 뭐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함께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결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요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